우리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성립과 정치 발전 부분에서 무신의 집권과 대무항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무신의 집권과 대무항전을 우리가 2시간으로 나누어서 볼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무신의 집권 부분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 문제 2개 같이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 문제. 거란의 1차 침입 중 서희의 단판으로 얻어낸 영토는 어디였나요? 네, 강동 육주였습니다. 이렇게 거란이 1차 침입을 했을 때는 거기에 동경유수 소순영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렇게 고려로 내려왔어요. 소순영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땅을 달라고 했죠. 너희는 통일신라를 이어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니냐. 너희는 여기는 원래 너희의 땅이 아니다. 우리의 땅이니까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거란이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그때 고려에서는 서희가 나와가지고 아니다.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그런 국가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너희가 우리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판을 지어가지고 서희의 외교 단판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강동 육주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금과의 4대 관계 체결을 주장한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자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자겸이 중심이 되지만 어쨌든 여기는 우리가 문벌귀족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했었죠. 이 문벌귀족들이 그러면은 금과의 4대 관계 체결을 주장한 이유는 2가지가 있었는데 뭐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는 우선 금나라가 굉장히 강성하다, 지금 굉장히 강해서 우리가 대항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문벌귀족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권력을 유지하려면은 저 금나라와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금이 4대 관계를 요구했을 때 거기에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배울 부분에 대한 학습 목표 2가지 같이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미 문벌귀족 사회에 모순이 그렇게 싹트고 있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무신정변의 배경과 그 무신정변의 전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인 집권에 대해서 배우기로 했으니까 이 무인 집권을 그렇게 만들게 된 무신정변이라는 사건의 그 배경과 그 전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 주제 열기를 보면은 여기 그림이 보이시나요? 여기 나이가 젊은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나이가 더 많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대장군 이소웅은 무인이지만 얼굴이 수척하고 힘도 약하였는데 다른 장수와 수바퀴를 하여 이기지 못하고 살아났다. 문신 한뇌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이소웅의 뺨을 후려 갈기자 섬돌 아래로 떨어졌다. 이때 왕과 모든 신하들이 손뼉을 치며 크게 웃고 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뭐냐면 이 수바퀴라고 하는 게 손으로 이렇게 싸우는 택견과 비슷한 그런 운동? 그런 놀이라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 이때 대장군 이소웅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무인과 나이가 젊은 무인 이렇게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나이가 젊은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 게임에서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 대장군 이소웅이 뭔가 여기에서 하다가 조금 대충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조금씩 막 이렇게 대충 하다가 결국 기권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기권을 하게 되자 여기 이 문신 한뇌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당신 무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 기권을 하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뺨을 때렸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면 정말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더 품도 더 낮은 사람이 나이도 많고 자기보다 더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의 뺨을 이렇게 갈길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때는 제가 그 전에도 말했듯이 이미 고려는 문벌귀족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문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약에 문신과 무신이 같은 풍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문신이 더 우대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왕과 모든 신하들이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다라는 글이 나와 있는 거죠. 이때의 분위기, 이 당시의 분위기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자, 그래서 보면은 뺨을 맞았다는 수치심과 함께 분노하고 있을 무신의 얼굴이 눈에 선하다. 결국 무신은 이러한 수모와 계속된 차별 대우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켰다. 이렇게 불만을 폭발시킨 사건이 무신정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만을 폭발시킨 무신정변 이후 고려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지 우리가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신정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문신 귀족들, 그 문벌 귀족들 간에 그 사회에도 모순이 계속 싹트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모순이 싹터서 나온 사건들이 이자겸에 많이 있었고, 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리고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하고 나서 이렇게 난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죠. 이렇게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이 두 개의 양난이 일어났지만 이 난은 결국 어쨌든 진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압이 된 이후에도 귀족 사회의 모순은 개혁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 귀족 그 난을 계속 이렇게 일어났던 난의 문신 귀족, 문벌 귀족들이 이렇게 어쨌든 결국 진압을 시켰지만 결국 이러한 그 근본적인 모순, 사회 모순은 개혁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신난의 발생으로 인해 귀족 사회의 파국이 초래되는 거죠. 우리가 이 무신난이 발생한 걸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봤듯이 이렇게 문벌 귀족들의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 같은 것들이 그 중요한 이유로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무신난의 발생으로 인해서 결국 귀족 사회가 파국으로 그렇게 파국이 되는 거죠. 네, 우선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국왕은 젊은 문신들과 함께 향락에 빠져서 실정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나라를 잘 그렇게 다스려야 하는데 일부 젊은 문신들과 같이 그냥 사치와 향락 같은 데에 빠져가지고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또 문벌 귀족들의 정치 권력 독점이 계속되고 있었고 이 문벌 귀족들이 대토지를 변경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토지라고 하는 건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정치 권력, 정치적인 것도 독점을 하고 이렇게 대토지 변경 같은 경제적인 구도, 경제적인 특권도 다 독점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열한 자기 항쟁의 전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지배 세력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자기들이 조금 더 내가 더 많은 특권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부에서도 권력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선에 우리가 주제 열기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대무신 정책의 모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무신 정책의 모순은 무반에 대한 차별이었죠. 우선 문반의 병마권 장악, 그러니까 이 병마권이라는 게 군대를 지휘하는 그런 지휘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러한 것도 결국 문반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그냥 군인이면은 어쨌든 다 무신 아닐까? 무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는 어쨌든 그 위에 있는 통솔하는 지휘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문반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문반이었고 또 그래서 이 무신들은 문신을 보호하는 그런 호위병과 같은 그런 지위로 그렇게 등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신은 승진이나 우선 여기 들어가는 것부터 해가지고 승진 같은 것까지 여러 가지 그런 데서도 차별 같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천무 정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무반을 천하게 여기는 그러한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별 대우를 했으나 이렇게 계속해서 천무 정책을 펼쳤으나 그래도 여기에서 무신들도 그 나름대로 지위를 상승을 시키고 있었어요. 우선 이 사람들은 전공,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워 이긴 그 공을 통해 가지고 세력을 축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어쨌든 중심적으로는 중심에 문벌 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천무 정책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무 정책을 실시하지만 그래도 그게 안에서 전쟁 같은 거 계속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러한 공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세력을 축적하고 지위를 상승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살펴보면은 우선 하급 군인들을 보면은 군인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직 안 했군요. 네, 군인전이라는 거는 그 군인들에게 주는 토지 수도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거죠. 지금의 월급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회에서 지급받지 못한 채 계속 자격에 동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급 군인들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데 일을 또 계속 시키면 이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렇게 하급 군인에게는 이러한 상황으로 불만이 계속 커지고 있었고, 농민군을 보면은 귀족의 수타이가 혹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군인을 보면은 농민군들은 농사를 짓다가 또 군대에 이렇게 군역에 차출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저번에 했었는데, 이렇게 어쨌든 군인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농민군들은 귀족들의 수탈과 또 귀족들의 그런 일을 혹사시키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불만 같은 게 굉장히 많은, 어쨌든 이렇게 하급 군인이든 농민군이든 간에 어쨌든 다들 이렇게 불만이, 이러한 사회에 천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사회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급 군인과 농민군이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위에 있는 무신들의 불평과 이런 하급군인 농민군들의 불만이 결합이 되어가지고 귀족 정권 타도에 동원이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천부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신들도 기분이 나쁘겠죠. 자기들은 같은 풍계에 있더라도 그 사람보다 문신보다 무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낮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급군인 농민군 그리고 무신들이 이렇게 결국 모여가지고 귀족 정권을 타도하는데 같이 한 뜻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앞서 봤던 그 수바키 사건에서 봤던 것처럼 일부 젊은 문신들이 무신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이런 정책이 천무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무신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문신들이 나이 많은 그런 무신들을 모욕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 가지고 무신들의 불만이 고조되었고요. 이렇게 무신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조금씩 모이고 하다가 결국 무신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1170년에 무신난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무신난은요, 우리가 무신난을 기억해야 하는 건 이거를 고려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그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무신난이 이렇게 고려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신난을 조금 더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무신난이 일어난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은, 의종과 문신, 그럼 왕과 문신이 보현원이라는 곳에 놀러를 갔을 때 무신들이 호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호위를 하던 무신, 정중구, 이의방, 이고 등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그렇게 고조되고 있던 불만들로 인해서 결국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있던 문신을 살해하게 되고 의종을 폐위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이 있던 천부정책을 이렇게 펼치고 문신들이 막 행락에 빠져서 살고 있던 그런 의종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명종을 옹립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거는 무신이 왕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무신들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명종이라고 하는 다른 왕을 세웠지 자기들이 이렇게 직접 왕이 되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때는 계속해서 어쨌든 왕이라는 거는 뭔가 타고나는 그런 가문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무신들이 직접 왕이 되진 않았습니다. 왕을 따로 놔두지만 그 왕은 굉장히 허수아비와 같은 그런 역할이었죠. 결국 이 무신들이 권력을 다 독점했으나 스스로 왕이 되진 않았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무신 정권의 출현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누적된 모순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였죠. 계속 그 무신들은 무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젊은 문신들에게도 욕보이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천무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불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누적된 모순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였던 거죠. 이런 무신 정변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신 정변이 일어나서 그 이후로는 귀족 사회가 붕괴되고 무신들이 그렇게 중심이 되는 그 정권이 성립이 됩니다. 이전에는 문벌 귀족들이 중심을 계속 이루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문벌 귀족들, 문반에서 그렇게 한 문벌 귀족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권력이 붕괴가 되고요. 무신 정변으로 힘을 얻은 그 무신들이 자기들이 정권을 새롭게 성립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신 정변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쨌든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고려사 일대의 전환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앞서 말했듯이 이 사건은 이렇게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런 무신 정변을 우리는 고려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그 기준으로 볼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무신 정변을 통해 가지고 정치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그 무신들은요, 초월적인 권력을 가진 무인 직정이 되어가지고 그 무인 직정으로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이미 그 전에 있었던 문벌 귀족들과도 어쨌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무신 정권은 시간에 따라서 그 성격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 무신 정권이라는 이 100년간의 역사를 형성기와 확립기 그리고 붕괴기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형성기와 확립기, 붕괴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 무인들이 무신 집정이 되어가지고 집권을 하게 되자 이때 무신 정권기에는 이런 무신에게 반발한 난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들도 어쨌든 결국 다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신의 회의 기구인 중방을 중심으로 국정을 주도했어요. 이 중방은 우리가 이미 그 전에 고려 초기 그 정치 체제에 대해서 할 때 잠깐 나왔던 부분인데, 아무튼 여기 무신의 회의 기구인 중방을 중심으로 처음에 이렇게 중방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국정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신들은 토지, 노비, 그리고 사병을 늘려가지고 세력을 확대했죠. 이렇게 토지와 노비, 사병을 늘린다는 거는 어쨌든 그냥 거의 모든 그 정치 주도자라고 하나 그 집권을 가진 집권자들의 공통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무신 정권 안에서도 굉장히 잦은 권력 다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신 정권 내에서 이렇게 잦은 권력 다툼으로 최고 권력자들의 교체가 많이 됩니다. 서로 죽이고 내가 이 사람을 죽여서 내가 여기 가장 큰 권력을 지닌 사람이 되었는데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죽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 그런 최고 권력자의 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형성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형성기는 무신란이 처음 이렇게 무신 정변이 발생한 그때부터 최충원이라고 하는 최씨 정권으로 넘어가기 이전까지의 그 단계를 우리는 형성기라고 봅니다. 이 형성기는 무신 정권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인 집정의 지위가 불안정했죠. 우리가 어쨌든 이 무신란을 통해 가지고 무인들이 굉장히 큰 정부 요직 같은 것들을 차지하고 최고 권력자가 됐는데 아직 이 무인 집정들이 지위가 안정적이지 않은 거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사회였기 때문에 원래 문신 세력, 동네의 문신 세력 및 교종 계통의 승려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이 교종 계통 승려들은 그 이전부터 문벌 귀족들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문벌 귀족에 의해 가지고 많은 지원들을 받고 있는 이렇게 문벌 귀족과 연관되어 있는 계통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불교 계통이었기 때문에 그쪽 계통의 승려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여기 반란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우선 김보당의 난이 있습니다. 이 김보당의 난은 무신난이 일어나고 3년 뒤에 의종을 다시 옹립하기 위해서 김보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조위총의 난도 일어나요. 조위총의 난에 보면은 개경의 무신 집권자들의 수탈에 대한 반발이 일어난 거죠. 이 개경에서 일어난 그런 반발이었습니다. 네, 이걸 보면은 사회 경제적인 혼란에 대한 서구민의 봉기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밀란과 같은 그런 성격이죠. 물론 이렇게 정치적인 불만을 가지고 일어난 것도 맞지만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혼란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혼란에 대한 서구민들이 봉기를 함께 일으켰기 때문에 밀란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불안정한 무신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반무신론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불안정할 때 다시 이 상황을 다시 엎어버리자, 다시 엎고 우리가 그 문신 세력들이 다시 이렇게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무인 집정 간에 내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내분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도 굉장히 잦았습니다. 우선 처음에 같이 무신론을 일으켰던 정중국, 이의방, 이고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의방이 이고를 죽입니다. 그리고 또 정중부가 의방을 죽여요. 그러고 나서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그냥 이 무인 집정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그 안에서도 밖에서도 계속 이 무인 집정을 계속 다시 엎어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의 반란이 많이 일어났는데 여기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혼란 같은 게 있었다. 서로 이렇게 정치 세력을 갖기 위해서 독점하기 위해서 많이 싸우는 그렇게 내부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안에서도 내부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 게 이 형성기의 특징입니다. 또 경대승이 죽고 나서는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했어요. 이렇게 이의민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최충원에게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최충원에게 숙청을 당하고 나서 이 최충원 이후부터는 최씨 정권기라고 해가지고 그 황립기라고 이렇게 약간 조금 더 안정이 되는 이전보다 더 확립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네. 우선 형성기에는 이렇게 기반에 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반에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도 많이 일어났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많이 일어났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분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반 확립이 되지 않았던 형성기는 결국 최충원의 집권으로 어느 정도 수습이 됩니다. 그러면은 최충원 이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충원부터 최의까지 4대간 최씨 정권이 지속됐습니다. 이렇게 최씨 정권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조금 더 보다 안정적으로 정권이 지속이 되는 그 시기를 우리는 안정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과단성 있는 전제 정치로 이 사회적인 문제 혼란을 안정화시켰습니다. 최우, 최황, 최의 이렇게 다 이어지는 최씨 정권인데 이때 어쨌든 전제 정치를 해가지고 그 사회의 혼란 같은 것들을 수습하고 안정을 시켰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사회 개혁안을 제시했어요. 이 최씨 정권들이 어쨌든 이렇게 사회의 문제 같은 것들을 개혁할 수 있는 사회 개혁안 같은 걸 제시를 했는데 결국 이후에는 본인들도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집중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의 불만 같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씨 정권기, 안정기에도 굉장히 많은 난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네, 어쨌든 더 살펴보면은 또 독자적인 정치 기구인 교정부감을 설치해가지고 국정을 총괄합니다. 이 이전에 형성기에는 뭐였나요? 중방이었죠. 원래부터 있었던 그 회의기구인 중방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펼치고 있었는데 이제 이때 최씨 정권기에 들어가지고는 독자적인 정치 기구인 교정부감을 설치해가지고 이 교정부감을 통해서 국정을 총괄했습니다. 또 사명기관인 도방을 확대해가지고 군사적인 기반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사명기관이 도방의 그 역할을 확대시켰기 때문에 자체적인 권력 기반이 확립이 되었고 이를 통해가지고 결국 전형적인 무신 정권의 형태를 갖추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무신 정권의 형태라고 하는 거는 그 사명을 많이 거느리고 진짜 군대 쿠데타 같은 것들을 통해가지고 정권을 얻게 되면 그 군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정치를 지키고 정치를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전형적인 무신 정권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 이때의 그 무인 집권들은 이때의 무인들은 국왕을 이렇게 폐위시키고 또 다시 올리고 하는 그런 국왕 폐립을 하는 등의 초월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독자적인 권력 기반이 이렇게
사병 같은 그런 것도 있었고 정치 기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독자적인 권력 기반이 존재했기 때문에 국왕을 폐립시킬 정도의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무신과 중방을 억압했어요. 사실 이걸 보면은 문신이 아니라 무신을 억압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미 자기들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굳이 그 무신들 밑에 있는 그 무신들의 도움을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히려 무신들을 회의 기구인 중방을 억압을 하고 또 오히려 문신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때 안정기 때에는 무력한 문신들을 등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문신들의 행정적인 능력을 이용했어요. 아무래도 무신들은 뭔가 싸우고 막 뭐 전쟁하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뭐 공부 같은 것들을 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그런 문신들과는 차이가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문신들을 오히려 등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행정적인 능력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교종 계통의 사회 세력들이 계속해서 독보적인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항쟁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교종 계통 사원이 항쟁을 일으키게 되자 교종을 대신해가지고 선종 사원과 연결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불교에도 여러 가지 전파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크게 이렇게 교종과 선종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막 뭐 신라 후기 때도 이렇게 교종이 쇠하고 뭐 선종이 흥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종을 대신해서 선종 사원과의 연결을 도모하게 됩니다. 또 무당 정치로 인해 가지고 밀란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이런 밀란을 진압을 하게 되고 사원 세력 앞서 말했던 이렇게 교종 사원 세력의 관함을 또 억압을 합니다. 또 최후 때는 자신의 집에 정방이라는 걸 설치해요. 이 정방이 이렇게 인사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이렇게 인사권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 같은 것들을 설치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최씨 정권의 이렇게 인사권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네, 최씨 정권은 계속해서 처음에는 물론 앞서 말했듯이 사회개혁안 같은 것들을 내세우면서 뭔가 조금 변화 같은 걸 추구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 이후에는 정권 유지하는 데에만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사회개혁 같은 거에는 소홀했기 때문에 민심을 잃게 되죠. 또 최고 권력 기구인 교정부관과 또 사병기관이 도방이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최고 권력 기구인 교정부관 그리고 사병기관이 도방이 있고 또 인사권을 담당하는 정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최씨 정권 때 이렇게 그 세력이 확대되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앞서 말했듯이 문학적 소양 그리고 행정적인 실무 능력을 갖춘 문신들을 등용했습니다. 무인과 정방을 억압하면서 오히려 그 문신들을 등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사용했었죠. 네, 이렇게 안정기를 달리고 있던 최씨 정권은 결국 김준과 이면 등에 의해 가지고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김준과 이면 등에 의해서 이렇게 최씨 정권이 제거됨으로써 무신 정권의 궁계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무신란 이후에도 공식적인 정부 기구는 존속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정부 기구들이 있었지만 다른 실질적으로 진짜 큰 세력을 가진 그런 정부 기구가 바뀌었던 거지 어쨌든 공식적인 그런 정부 기구들은 형식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존재했는데 이때 무인 집권기에는 그 최씨 정권 때 이렇게 등장을 한 교정 도방을 통해 가지고 무인 정치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명 집단 그리고 또 경제 기반이 약화되어가지고 무인 집정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그렇게 된 거죠. 여기에서 그 도방인 사병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또 경제적인 기반 같은 것들도 이미 여기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무인 집정의 지위가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문신인 재신보다 조금 더 낮은 관직의 무신이 초월적인 실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문벌 귀족이 있던 그때와 완전 반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전에는 문신들이면은 조금 더 낮은 지위에 있어도 그냥 일반 높은 무신보다 더 많은 실권 같은 걸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중방을 보면은 중방은 앞서 말했듯이 원래 있었던 그런 기구였습니다. 여기 이 중방에는 일반 무신들도 참여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연합 정권 기구였던 거죠. 이렇게 연합 정권 기구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방이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씨 정권기에 억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최씨 정권기에는 굳이 이 많은 일반 무신들이 굳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정치하는데 뭐 도움을 준다라는 게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중방을 나중에 억압을 하게 됩니다. 최씨 집권기에는 국제 정치의 지배기구 성립이 됩니다. 그것이 아까 말했던 교정도감이었죠. 그래서 이 교정도감을 만들고 이 무인 집정, 그러니까 이 무인 집정은 무신 정권을 유지하는 거기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무인 시대를 무인 정권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무인 집정들이 여기에 교정도감의 장관인 교정별감이 되었습니다. 또 최씨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무력 장치로서 사명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 도방을 보면은 이 도방이 결국 사명 집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원래 그 이전에도 있었던 건데 최씨 정권이 이렇게 계승이 되어서 조금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 최씨 정권의 무력 기반이 된 삼별초가 있었어요. 이 삼별초는 나중에 또 원간석기라고 해야 되나? 몽골에 대한 그 항쟁 같은 거 할 때도 한 번 더 등장을 할 겁니다. 우선 이 삼별초를 보면은 도적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야별초에서 비롯했습니다. 이렇게 야별초에서 비롯했는데 이게 점점 더 그 세력이 커지고 그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이렇게 넓어지자 좌별초 그리고 우별초로 분리를 시켰고요. 이렇게 분리를 시켰고 또 몽골군의 포로였다가 도망을 온 사람들로 신의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삼별초라는 건 좌별초, 우별초 그리고 신의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씨 정권은 진주 지방을 시급으로 삼아가지고 막대한 미국을 저장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최씨 정권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진주 지방을 시급 삼아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막대한 미국을 저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무신의 지배 기구의 변화예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의민까지 보면 최충원에 의해서 결국 최씨 정권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중방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최충원부터 시작된 최씨 정권기에 보면은 이렇게 교정도감이 새롭게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앙에 자신들의 무인 집정의 그 중심 세력으로 교정도감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정도감이 나오고 이후에 정방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무신 정권에 대해서 살펴보고 무신 정권에 대해서 살펴보고 무신 정권이 이렇게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뭔가 내용이 설명이 조금 부족했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우선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형상평가 두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벌 귀족 사회의 종말을 공한 사건은 어떤 거였죠? 잘못 적었네요. 무신정변입니다. 이렇게 무신정변을 통해가지고 무신정권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잘못 적었는데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마세요. 네, 이렇게 무신정변을 통해가지고 문벌 귀족 사회가 끝이 났고 이제 무인들로 무신정권이 등장을 하게 되었었죠. 자, 그러면 또 사병 집단 도방과 함께 최씨 정권의 무력 기반이 된 것은 어떤 거였나요? 삼별초였습니다. 삼별초는 이 최씨 정권의 무력 기반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몽골과의 항쟁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병 집단인 도방이 있었고
사병 집단인 고방과 또 이렇게 삼별초, 좌별초, 우별초 그리고 신의군으로 이렇게 구성된 삼별초가 최씨 정권의 무력 기반이 되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이렇게 무신의 집권과 대무항전 중에서 오늘은 이렇게 무신의 집권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무신 정변부터 이렇게 그 무신 정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대몽항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대몽항전, 그냥 원나라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최씨 정권의 어쨌든 최씨 정권의 종말을 고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대몽항전에 대해서 이 무신들의 대몽항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